일용직 문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까요? 자, 방금 여러분이 푸른 문제에서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일용직에 대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빈칸을 채우라는 거죠. 자, 2일치 급여가 40만 원인 일용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하루당 15만 원씩 소득공제를 적용하죠. 그래서 30만 원 이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공식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뺀 거요. 빼기. 뺀 것이 뭐다? 니콜 과세 표준이다. 그럼 여기 10만 원이죠. 10만 원. 세율은 가장 낮은 세율 6% 적용합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죠.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 소득세 기본세율표에 있는 가장 낮은 세율 6%로 계산하죠. 그러면 곱하기 세율 하면 니콜 산출세 6,000원이겠죠. 60%야 6만 원이니까 6,000원이겠죠. 6%는. 그 다음에 빼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여기 힌트를 줬습니다. 산출세액의 55%가 세액공제다. 그럼 6,000원에다가 55%를 곱하기 하면은 세액공제 금액이 나오죠. 6,000원 곱하기 55%. 그러면 아마 여기 3,300원 나왔을 거예요. 아, 소득세는 그냥 빼면 돼요. 이 소득세율은 이걸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이걸 뺀 거. 요게 소득세예요. 니콜 소득세다 이거예요. 그러면 6,000원에서 3,300원 빼면은 2,700원이죠. 2,700원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는 여기 힌트 있죠. 소득세의 10% 270원.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산출 프로세스는 꼭 알고 계십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NCS 평가 문제로 제가 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옆에 이제 힌트가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 문제 한번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이제 남은 게 유형별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 모의고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 유형별 연습 문제 실무 이론 평가 문제 이론 평가 문제 시간 되는 데까지 풀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TAT 2급 백데이터를 설치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학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TAT 2급 백데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란 무엇인가 한번 1번 문제 한번 하나 풀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한 페이지당 하나씩만 풀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당 하나씩만 풀어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자, 1번 기업회계 기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위탁 판매를 말한 거죠. 구매자가 팔아서 판매 대금을 받기로 했다 이거예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한다. 구매자에게 판매 시가 아니고 구매자가 재판매 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네요.
구매자가 재판매 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다. 다음에 2번 상품권을 할인 판매 시 액면 금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할인액은 상품권 할인 계정으로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네, 맞죠?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어요. 그러면 상품권의 전체 금액은 선수금 맞습니다. 상품권에 기재된 것은 선수금이에요. 왜 그러냐? 할인 판매를 했지만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가게에 찾아와서 상품을 살 때는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금은 상품권의 액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차변에 들어오는 현금은 10만원짜리를 만약에 9만원에 할인해서 팔았다. 그러면 대변에는 선수금 10만원, 차변에는 현금 9만원이잖아요. 그럼 만원을 뭐라고 기입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상품권 할인 계정, 상품권 할인이라는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매도가능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은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죠.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는 것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죠.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 손익이고, 배당금을 받은 것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자, 재고자산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시점까지의 비용이 취득원가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취득을 한 뒤에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왔는데 사오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에 딱 갖다 놓고 바로 투입을 못해. 그래서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보관하는 비용은 제조원가에 들어가야죠. 제조원가에. 그러니까 그거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아닙니다. 재고자산의 원가가 아니고 이거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네, 재고자산의 원가라는 것은 원재료비로 본다는 건데, 네,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1번은 우리가 2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씩 다 틀렸어요. 네. 자, 아마 요건 이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4번의 문제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의 인식에 관한 문제, 3번의 문제는 배당금 수익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하는 문제, 2번 문제는 2번 보기는 우리가 상품권 판매에 관한 거, 또 1번에서는 재판매, 재판매의 경우에 수익의 인식 시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루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이런 부분은 별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론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한번 8번 문제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기본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무회계의 기본 과정이라고 정의한 게 있습니다. 계속기업의 과정이 있죠. 네. 기업 실체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기본 과정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계속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취득원가의 과정이라는 기본 과정은 없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예. 17번이죠. 17번.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습니다. 자산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자산이에요. 다음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맞습니다. 현재의 의무를 우리가 이행하려면은 자원이 유출되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앞으로 유출될 것이다. 그것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유출이 되죠. 그걸 우리가 부채라고 그러죠. 다음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와 동일하다. 시가는 아닙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물론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시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이라는 것은 시가를 가지고 자본이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3번 옳지 않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다음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이 자산이 증가하죠. 여러분 이자 수익이 대변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하잖아요. 예.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죠. 예.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은 이자 수익 대변, 차변의 외상매입금. 예.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맞았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5번 문제, 342페이지 5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석도 포함되죠. 네. 주석까지 해서 5가지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1번은 틀렸죠. 2번.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옳은 것은 2번. 자, 3번은 뭐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과목 배열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높은 순서죠. 높은 순서. 다음 4번. 중단 사업의 손익은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한다. 중단 산업의 손익을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단 산업의 손익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요. 예. 사업을 중단했는데 이건 별도로 표시합니다.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의 손익에, 그러니까 단기 손익계산서는 계속 사업에 관련된 것만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중단 사업의 손익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유동자산이 아닌 거. 1번 제품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 원재료는 재고자산으로서 여러분 유동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죠. 예. 여러분 그 개정 과목의 분류에서 유동자산의 분류하면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죠. 예. 유동자산 맞습니다. 2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주권이죠. 예, 이거는 당좌자산에 해당되므로 유동자산입니다. 다음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화가 가능한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자,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 중에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은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아니지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음에 4번 기업이 고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걸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이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기보유증권을 우리가 투자자산에서 공부했어요. 만기보유증권이 투자자산의 분류표에 나와요. 근데 왜 여기서 유동자산이라고 그러냐? 자, 여러분 그 만기보유증권을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만기보유증권 중에서도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한번 개정 과목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을 할 때 말이죠.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이다. 만기 보유증권을 이건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 181번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근데 만기 보유증권을 검색했을 때 코드가 두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럴 때는 여기서 아까 요 이론 문제에 있었던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이러한 만기 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을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함께 알아주세요. 제가 지금 제가 선택한 회사에서는 유동자산 만기 보유증권 코드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자, 다음은 344페이지에 가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도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23년도 기초 매출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T자를 딱 그래요. T계정. 그래가지고 이게 매출 채권이라고
즉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채워보는 거예요. 자, 기초라는 것은 자산이니까 전기 2월이 이쪽에 오는 거죠. 이쪽에 오는 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23년 기말 매출채권 차기 2월이니까 여기에 오죠. 150만 원. 기말 매출채권 150만 원. 다음에 회수 불능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를 했대요. 대손 처리하면 우리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입하죠. 대손 처리 2만 원. 그 다음 세 번째 거 외상 매출을 했대요. 400만 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오는 거죠. 외상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차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 돈 받으면 외상 매출금 대변에 기입하죠. 348만 원. 네, 이렇게 해놓고 마감을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자, 대변을 이제 숫자를 구합니다. 대변의 합계를 000 500만 원이죠. 대변의 합계 500만 원, 차변의 합계 500만 원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기초 매출채권 여기는 바로 100만 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100만 원이 되어야 차변도 100만 원이 되니까 기초 매출채권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쉽습니다. 장부를 써가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머릿속에서 막 분계로 돌리려고 하면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뭐 그냥 더하고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해야 돼. 그래서 이 T 계정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 문제를 해결할 때 이 T 계정으로 해결해야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분계와 전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외상 매출을 했다. 여러분 분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다가 400만 원 기입한다 이거예요. 장부에 기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부에 기입할 수 있어야 된다. 분계와 전기. 여러분 이론 공부하실 때 그 동영상의 재무회계 이론에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인가요? 그 부분에 분계와 전기 제가 이렇게 뭐 종이에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여러분에게 실습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지금 제가 이 설명한 이 부분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외상 매출을 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거래잖아요. 외상 매출했을 때 이 외상 매출금 계정 400만 원이 차변에 적히는지 대변에 적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분계를 해봐야 알죠. 외상 매출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차변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회수 불능했을 때 2만 원. 이거 대손 처리잖아요. 대손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2만 원을.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대손 처리할 때. 그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 그래서 2만 원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분계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또 348만 원. 이거 왜 대변이냐? 현금으로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다 기입한다 이거예요. 이 매출채권은 여러분 외상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계정이라고. 그러면 기말 매출채권은 왜 대변에 기입하느냐? 여러분 차기 2월이 어디로 와요? 자산은 말이죠. 차기 2월 결산 때 대변에 차기 2월이 가고 나중에 새해가 되면 다음 회계년도에 차변에 이게 전기 2월이에요. 이게 전기 2월.
요게 차기 2월. 차기 2월이 뭐예요? 그게 기말 매출액, 기말 잔액. 네, 기말 잔액, 차기 2월 같은 말입니다. 네, 이런 문제 그런 요령으로 좀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아직 그것이 잘 차변 대변 이거 기입하는 게 T계정에서 이것은 왜 차변에 기입했지, 이건 왜 대변에 기입했지, 그걸 모르신다면은 분계와 전기를 원리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을 왜 대변에 기입하는 거지, 장부 마감을 모르고 있다. 예, 장부 마감의 자산의 차기 2월이 어디에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차기 2월은 자산은 대변, 부채와 자본은 차기 2월이 차변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45페이지의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12월 15일 현재 상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쭉 이렇게 4번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1일날 1000개를 1000원에 단가 1000원이니까 100만원 되겠네요. 다음에 또 1일날 운반비 만원, 운반비는 취득원가죠. 애누리를 해줬어요. 할인도 해주고, 이건 빼줘야 되죠. 빼기 15,000원.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은 매입 원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만원은 더하고 15,000원을 빼주니까 5,000원을 빼야 되죠. 그러면 99만 5천원,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만원 더했다가 15,000원 빼주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346페이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월 상품 재고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FAT 1급에도 나오고 TAT 2급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로 기록되는가? 수량 감모는 없고 저가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네, 수량 차이도 없고, 즉 또 저가법 재고자산의 평가도 없다. 그러면 요 장부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총평균법은 재고 수량에다가 이 재고자산을 구하는 방법, 총평균법이잖아요. 그러면 재고 수량에다가 곱하기 평균 단가 하면은 답이에요. 그게 재고 금액이에요. 재고 수량은 금방 산출을 합니다. 자, 월초 재고 100개, 매출 50개. 자, 월초 재고 매입 2개, 600개 매입을 했고 매출이 50개, 250개, 300개에다가 200개, 500개 매입했어요. 그러면 재고 수량은 50개죠. 600개 매입해가지고 기초재고까지 판매를 500개 했어요. 매출을. 그러면 재고는 50입니다. 그럼 50 곱하기 평균 단가. 평균 단가라는 건 뭐냐? 요 1월 1일 거와 1월 15일 것만 매입이잖아요. 요 두 개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월초 재고의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100 곱하기 100은 만원이죠. 만원. 그 다음에 1월 15일 거는요. 500개 곱하기 130원 한번 해보세요. 65,000원이죠. 이게 금액의 합계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 75,000원이죠. 이거를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 단가예요. 수량이 600개죠. 75,000원 나누기 600개 한번 해보세요. 평균 단가 얼마 나오는지. 125원 나오죠.
바로 125원을 곱하기 해줘라 이러니. 이게 재고자산. 6,250원 나오네요. 6,250원이 재고 자산, 재고 금액이 된다. 없네. 근데 6,250원이 100개, 50개가 아니라 600개에서 500개 빼니까 600개에서 500개 마이너스. 아, 이거 수량을 제가 잘못 계산했죠? 600개에서 500개니까 재고가 100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량을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곱하기 125원. 네, 1250원이다. 1250원. 아, 12,500원이다. 네. 계산이 잘 안 돼. 125개, 125원 곱하기 100개 하면은 12,500원이죠. 예, 12,500원. 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2021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3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건 아주 쉬워요.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최초에 구입한 금액 100만원에 구입했죠.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 예, 이렇게 직접 비교해라 그랬습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이 문제 나오면 얼마에, 최후에 얼마에 샀지? 아, 21년에 100만원에 취득했구나. 예, 취득금액하고 처분금액 바로 비교해라. 이거. 취득금액하고 처분금액을 바로 비교해라. 자, 100만원을 사가지고 11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익.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뭐 21년에 21년 말 공정가치, 또 22년 말 공정가치, 요거는 그 기말에 평가할 때 이제 평가 분계를 반영할 때 필요한 것이고, 예, 처분 손익만 구한다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분계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찾았는데 이걸 증명을 여러분한테 이게 맞다는 증명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21년에 취득했을 때 분계, 21년 말에 평가 분계, 22년 말 평가 분계 가지고 있다가 23년에 처분하는 분계를 쭉 연결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처분이익이 10만원이 과연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2021년 취득시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대변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100만원. 예. 그 다음 2021년 말 결산입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해야죠. 2022년 말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거래 후 결합 관계 여러분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손익이 아니에요. 손익이라면 21년도에 끝나버리지만 이게 처분할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본입니다. 자본의 감소. 기타 포괄 손익 누기예요. 기포. 대변은 자산의 감소죠. 다음에 2022년 말 결산 때도 회계 처리가 또 필요합니다. 공정가치가 120만 원이 됐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30만 원을 증가시켜 줘야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없어져야 돼요.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없어집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20만 원만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대변이 다 두 개가 다 자본이죠.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이 지금 증가돼 있어요. 기포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22년 말에 감소했다가 여기 대변에 가서 증가했으므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원장에는 잔액은 0이에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20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어느 날 이 주식을 처분하게 됩니다. 자, 차변에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 110만 원에 처분했어요. 현금 110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를 갖다 팔았느냐? 전기말 평가 금액을 보세요. 자, 전기말 평가 금액은 21년 말에는 90만 원이었고 22년 말에는 120만 원이었죠. 즉 120만 원짜리 갖다 팔은 거예요. 대변에 120만 원.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없어져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가 상계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20만 원.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자본이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평가이익이죠. 처분이익이 아니라 평가이익.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차변의 합계는 130만 원, 대변에는 지금 120만 원, 지금 10만 원이 차이 나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이 그래서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매도 가능 증권 취득에서부터 자본으로 정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처분 시 이익은 10만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10만 원인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취득 단계부터 평가, 처분까지 이렇게 쭉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변대변으로 해서 보여주면 되죠. 근데 이거 계산하자고 이거 분계를 4개를 다 해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답을 빨리 찾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 물어보는 문제 나오잖아요. 이론에서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최초에 얼마에 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문제 풀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7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쌍방향을 하는데, 여러분 원서 접수 이번에 그 시험 22일 날 시험 보시는 분들 원서 접수 기간 참고하셔가지고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네, 월요일 날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줌에서 만날 때 여러분이 오전에 그 뭐죠? TAT 그 백데이터 좀 설치를 해 놓아 주세요.